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강의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려고 촬영하는 영상이에요. 강의 아닙니다. 저는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1과목 부동산학 개론부터 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 아닙니다. 자,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은 다 토지의 정착물인데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닙니다. 국어, 단연생식물, 교량, 담장은 토지의 정착물이고요. 가식 중인 가짜로 심은 수목, 대충 심은 수목, 요거는 정착물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특성, 옳은 거 보겠습니다.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됩니다. 네, 1번 정답이고요. 그리고 3번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 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라고 합니다.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라고 하고요. 고압 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었고요.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 가격의 하락이 기대된다면 공급을 감소할 것 같고요. 주택 건설 업체 수의 감소가 되면 업체가 주니까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주택 건설용 토지의 가격이 하락이 되면 이게 그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축소되면 공급이 감소되겠죠. 원가 절감되면 공급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정도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기역, 니은, 리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 그리고 오피스텔의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3,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의 소득, 아파트 가격이 각각 5%씩 상승함에 따른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라고 하면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아이고야. 자,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소득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델타라고 쓰죠. 네. 가격 변화율 분의 가격이 아니죠. 네. 소득 탄력성이니까 소득 어버버해요. 강의 아닙니다. 예, 그냥 제가 보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소득당 수요량 변화율이 되겠죠. 소득 변화율당. 근데 지금 소득 변화율이 5%래요.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소득 탄력성이 얼마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정보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3이다.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 소득, 아파트 가격이 5%씩 상승했고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다.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는 이제 가격 변화율당 이제 수요량 변화율인데요. 이게 0.5래요. 근데 오피스텔, 지금 오피스텔 하고 있습니다.
0.5고 가격이 오피스텔 가격, 소득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5%씩 올랐어요. 그럼 얼마지?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마이너스 2.5%. 그러면 이제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해야죠. 오피스텔의 교차 탄력성. 요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당 수요량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요게 0.3. 근데 아파트 가격도 5% 상승했대요. 그러면 대체재인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그 오피스텔 수요량은 대체재가 올랐으니까 증가할 겁니다. 얼마가 증가할 거냐면 1.5% 증가하겠네요. 근데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니까 이 소득 탄력성이 2% 올라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0.4. 네, 2번이었고요. 그리고 6번입니다. 자, A 지역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되겠죠? 아이고. 잠시만요. 이제 익숙지가 않네요. 네, 됐다. 어, 이게 거래량 그리고 가격일 때 이게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량이 많아지죠. 수요량이. 그리고 디맨드 맞던가? 예, 공급량. 예, 수요 곡선, 공급 곡선입니다. 네,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공급이 감소면 양이 왼쪽으로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요. 가격은 상승합니다.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입니다. 거래량은 오른쪽으로 이만큼 증가하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데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크면 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하락하고요. 예, 가격이 균형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뭐 맞는 게 없네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수요 감소폭이 더 크면 수요가 왼쪽으로 더 많이 가면 균형 가격은 여기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요. 예, 4번이네요. 그리고 7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옳은 건데요. 상향시장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상향시장인데 후퇴시장 국면에서는 경기 상승이 후퇴시장인데 경기 상승이 진행되진 않고요. 하향시장 국면에서 건축 허가 신청이 하향시장인데 줄겠죠. 예, 상향시장에서 늘겠죠. 호황이나 회복시장 국면에서 예, 이제
이제 하향 끝나고 예, 회복 시장입니다. 후퇴 다음에 하향 끝나고 예, 하향 다음에 후퇴였나요? 회복 시장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예, 회복 시장이니까 상승하고 있으니까 매도자가 이제 주도하게 되지요. 예, 4번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헷갈려서요. 하향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어, 예, 제가 공부하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강의 영상 아니에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호황, 불황, 경기 회복. 그러니까 호황, 후퇴, 불황, 경기 회복, 호황. 상향 하향은 없는데요. 경기 후퇴하고 불황을 다 그냥 하향이라고 하나 봐요. 호황, 경기 후퇴, 불황, 경기 회복, 호황, 후퇴, 불황, 회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매도자 중심. 회복 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심 4번입니다. 그리고 예, A 지역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공급 함수는 그대로인데 수요 함수가 변화 전에서 변화 후로 변했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가격이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네요. 이건 뭐 그냥 넣으면 되죠. 예.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죠. 처음에 거래량이 같다라고 했을 때 가격부터 구하겠습니다. 120-2P가 P가 프라이스 가격이죠. 2P-20이고 그러면 4P가 140 그래서 P가 얼마인가요? 35. 네. 첫 가격이 35입니다. 그러면 첫 거래량은 처음에 변화 전의 거래량은 35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35 넣을까요? 그럼 70, 50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중 볼게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급함수는 그대로고요. 공급함수는 그대로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같다라고 하면 균형 거래량이니까 같겠죠. 120-2분의 3P가 2P-20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4분의 7P 140이죠. 20 그러면 가격이 80?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가격이 80? 답이 없죠. 이게 4분의 7이 아니죠. 아휴, 이게 4분의 8이죠. 4분의 8에 3 더하면 11. 시험 볼 때 계산기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4분의 3, 8, 그럼 11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120-2분의 3P가 2P-20 그럼 4분의 3, 4분의 4 아니죠.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하는 거를 제가 못하고 있네요. 2분의 7이죠. 4, 7. 예. 아이고야. 부끄럽습니다. 예. 자, 나중 가격은 40이 되고요. 나중 거래량은
여기다 40 넣으면 80, 60 되네요. 시간 부족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5 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10 상승. 예, 2번이었고요. 자, 9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 틀린 거. 부동산 시장 틀린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아니요, 단기보다 장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니까 단기 수급 조절은 힘들죠. 그나마 장기가 조금 낫죠. 틀린 거 2번이었고요. 허프 모형입니다. 허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인데요. 이거는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공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뭐 다 그렇죠. 예,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 하자는 매장 크기에 비례하고 매장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예, 요거는 이제 거리 제곱 인구수 인식도 있고요.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고요.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더 커집니다. 예,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죠. 다 그렇죠. 네,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다 허프 모형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5번이었고요.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 이론은 인간 정주체계의 분포 원리와 상업 입지의 계층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판매자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상권 범위가 된다. 고객의 다목적 구매 행동, 고객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군요. 예, 중심지 이론입니다. 크리스탈로 중심지 이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중심지 이론이고요. 12번입니다.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예,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예, 정보의 현재 가치. 자, 대형마트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 토지가 있습니다. 2년 후에 개발 가능성이 45%, 2년 후에 개발이 되면 12억 1천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4억 8,400만 원,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연 10%입니다. 이 정보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될 경우에 현재 가치에서 지금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2년 후 기대값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2년 후 개발될 경우의 현재 가치에서 2년 후 기대값의 현재 가치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된다 치죠. 개발된다 치면 10%니까 1.1로 두 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된다 치면 12.1억입니다. 자, 거기서 기대값 이제 45% 확률로 개발이 된다. 이걸로 좀 보죠. 그러면 12.1억이 될 확률이 45%, 그리고 4.84억이 될 확률이 55%. 예, 이걸 또 현재 가치로 해야죠. 2년 후 요구 수익률은 10%이고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1.1의 제곱은 1.21이죠. 12.1억에서
모르겠는데. (5.445억) 그리고 2.66억 (5.445에) 아이고야, 8.107 3.993 이거는 제가 잘못 넣은 거고요. 3.993억을 1.1의 제곱으로 나누면요, 3.3억, 3억 3천만원, 3번이네요. 이렇게 오래 걸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지대 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 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 입찰하는 농업적 토지 이용의 토지가 할당된다. 농산물 생산 활동의 입지 경쟁 과정에서 토지 이용이 할당되어서 지대가 결정되는데 이를 입찰지대, 입 튀어나온 튀넨이라고 저는 외웠는데, 입 튀어나온 튀넨, 입찰지대설 혹은 위치지대설,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 농업이 입지하고 교외로 갈수록 조방 농업이 입지합니다. 튀넨, 위치지대설이었고요. 14번입니다. 레일리 소매 중력 모형인데요. 중력. 그러니까 C 신도시의 소비자가 A, B 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 소비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그리고 C 도시의 인구는 모두 소비자이고요. A, B 도시에서만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A 5만 명, B 3만 2천 명, 그리고 C는 A, B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A, C 사이가 5km. 그러면 A 있고요. B 있고요. 요쯤에 C 도시가 있습니다. C 도시 인구는 모르겠고, C 도시의 추정 소비액이 이제 10억 원을 쓸 거예요. 10억 원을 A 얼마, B 얼마 쓸까? A 5km고요. C는 2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인구가요, 5만이고요. A가, B가 32,000, 3.2만 명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거래 흡인력이 이게 중력 모형이잖아요. 만류인력처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그 인구수, 질량이 아니라 인구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A의 흡인력하고 B의 흡인력이 얼마냐면 P라고 한번 해볼까요? 5km의 제곱, 2km의 제곱, 인구가 5만, 3.2만. 이거 비율 구해서 10억을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25분의 5, 5분의 1이고요. 4분의 32, 0.8.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대 4, 10억이 1대 4, 2대 8이면 10이네요. 예. A가 2억 원, B가 8억 원. 예, 3번 이고요. 15번입니다. 다음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으랍니다.
자, 옳은 걸 찾아야 되는군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산업 입지의 영향 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으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는 것이다. 맞고요. 래시의 최대 수요 이론,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맞고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점포가 소매 입지론,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거고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 소매 입지 이론, 해리스 울만, 두 개가 다핵이었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단일의 중심 업무 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5번이었고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거, 도시지역, 이게 도관농자였던 것 같은데요. 도관농자가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업지역이었나요? 농업지역, 얘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었고, 그 중에서 도시지역이 또 그 용도지역 나뉘어지는 게 주상공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상공록.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도시지역의 상업지역,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도시에도 녹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에 속하는 거니까 주상공록, 녹지지역 1번, 16번에 1번이었고요. 17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및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자기관리겠죠. 그리고 뭐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에 위탁하는 회사면 위탁관리이죠. 예,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3번이었고요. 18번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 옳은 거 찾으라고 합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토지 비축 제도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그런데 토지 비축 제도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상 개발 부담금제가 재건축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 재건축하지 않을까? 일단은 개발을 하고, 그래서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 부담금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1990년이더군요. 개발 부담금제가.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제가 2006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3번, 19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세입니다. 국세이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세,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게 재산세는 아니죠.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데 재산세는 보유 단계죠.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부동산은
증여세는 취득일 때 아니면 이렇게 주어질 때 취득 단계라고 해야 되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아야 되니까 2번 기억 니은이고요.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건축 법령상 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저는 이거를 연세가다로 외웠는데요. 연세가다. 5층 이상이 아파트죠. 4층이 연립 다세대, 3층이 필로티 제외하고 3층이 다가구 다중주택이었습니다. 4층이네요. 필로티 없습니다. 그러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이고요. 660제곱미터 이상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가 다세대. 다세대 5번. 면적으로 나누고 층수로 나누고 또 거기에서 이제 면적으로 나누고요. 2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투자자는 그 부동산의 자산 가치와 운영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자산 관리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몰라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죠. 금리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그죠? 금리가 올라갔는데 똑같이 뭐 3% 4% 준다 그러면 어떡해요? 차라리 저희 접근 금리가 7%입니다. 그러면은 투자 안 하죠. 투자해서 3, 4%면 7%보단 많이 나와야죠. 요구 수익률이 상승이 될 거고요. 동일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 영향, 이건 그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이 아니라, 무슨 투자자가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죠. 투자자의 수익률은 요구하는 수익률.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게 순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5번이고요. 22번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틀린 거 찾아보죠. 그러니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려면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 1이면 완전히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이론 틀린 거 1번. 그리고 자본 환원율 틀린 거입니다. 자본 환원율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등을 통해 구할 수 있고요.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고요. 금리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순영업소득이 일정할 때 투자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환원하는데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분자에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24번. 아이고, 문제가 끊어졌네요. 자, 부동산 투자의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틀린 거입니다. 수익률법, 승수법, 그냥 간단하게 이제 몇 년 걸려서 원금을 얻어낼 수 있다가 승수법이죠. 투자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죠. 현재 가치 같은 거 계산 안 하니까요. 수익률법, 승수법은 투자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순소득 승수는 볼까요? 총 투자액이 1,000만 원입니다. 지분 투자액 6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인데 가능 총 소득이 1,100만 원.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빼고 하면 1년에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그럼 1년에 그 얼마가 되냐면 500만 원이죠. 영업소득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비용을 빼면은요. 1년에 500만 원. 이고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지금 영업소득 할 거니까 순소득 승수. 투자액이 예, 10억인가요? 1만 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20. 네, 20년 걸려서 뽑아내겠습니다. 20이었고요. 26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경우랑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일까? 어떻게 할까요? 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볼까요? 2억을 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2만만 원. 2억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수익이 순영업소득이 700이고요. 가격 상승률이 3%. 그러면 700만 원에다가 3%요. 2억에 3%. 또 뭐 없나? 이자율은 필요 없죠. 예. 그럼 얼마가 되나요? 아이고, 계산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굳이 없어도 된다. 이게 700만 원이고, 이게 600만 원이고요. 2만으로 나누면 1300.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2분의 13, 6.5%인가요? 예. 260이, 예. 니은이 6.5%입니다. 저기, 활용하지 않는 경우죠.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타인 자본을 활용한 경우 보죠. 2억인데 얼마로 활용했대요? 40% 활용했다고요? 그럼 내 자본 들어간 거는 60%죠. 1억 2천. 1억 2천 들어갔고요. 연 700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뭐 똑같죠. 3% 올라간 건. 그리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이자율이 있으니까 5%. 그리고 이제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700, 600, 5%면은 1000일까요? 자, 이자로 1000만 원 주고, 예, 1000만 원 주고, 1300, 300, 4분의 1. 응? 또 틀렸어요, 저. 4분의 1이 없죠. 0.25%가 없어요. 어디서 틀린 걸까요? 어디서 틀렸을까? 이게 5%인데 2억의 5%가 아니죠. 아이고, 2억의 5%가 아니고 타인 자본 40%니까 8천이죠, 8천. 8천의 5%면 400, 400을 빼면 200, 900, 4분의 3, 4분의 3이 아니죠. 음, 어디서 틀렸을까요? 여기서 틀렸네. 동그라미를 너무
음? 1억 2천만 원. 1억 2천. 아이고야, 돈을 너무 많이 썼죠? 1억 2천이죠. 1억 2천. 1억 2천. 2억이니까요. 내 투자 금액이 60%. 1억 2천. 예. 1억 2천. 나중에 볼까요? 계산을 못해요. 120분의 900. 12분의 90. 이거 얼마일까요? 7.5%. 예. 아이고, 힘들게 하네요. 예.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 주택금융 틀린 거입니다. 정부는 주택 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후 완화로 주택 가격, 어이구 이런, 아니 큰일 나죠. 주택 주택 소비 미쳐 날뛰고 있는데, 예, 무슨 스팀팩을 주는, 예, 주택 소비 금융의 확대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미쳐 날뛰고 있는데 스팀팩을 꽂아주는, 그래, 예, 날뛰다 죽어버려라, 뭐 미쳐 날뛰라, 아니죠. 예, 1번 아니고요. 억제를 시켜야죠. 예, 27번에 1번, 28번입니다. 뭘까요? 주택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뭐 주택연금 보증기관은 주택금융공사겠죠. 예, 한국 도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토지주택 아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예, 주택연금 보증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 대출 조건이 이렇대요. 그래서 대출 후 5년이 지난 시점, 몇 년짜리인데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 얼마냐? 남아있는 대출 잔액. 자, 고정금리 5%고요. 대출 기간 30년입니다. 5년 지났으면 이제 25년. 원리금 지급액이 나왔습니다. 54만 원씩 내고 있대요. 근데 지금 5년 지났으니까 25년입니다. 25년에 현가 계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뭐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월별 54만 원이고 54만 원이고 25년 남았으니까 25년 연금의 현가 계수가 171.06이래요. 그럼 9,237만 원. 예, 4번. 4번이고요. 그냥 곱하면 되죠. 그리고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대출 상환 방식별 대출 채권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거. 제일 짧은 거는 원금 균등. 원금을 균등하게 내는 게, 점점 이제 이자가 줄으니까 총 내는 게 조금씩 총액이, 그러니까 대출 부담금이 점점 줄죠. 제일 늦은 건 만기죠. 만기 일시 상환. 얘가 제일 늦겠죠. 예, 원금보다 원리금 균등이 원금 상환 기간이 좀 더 길고요. 요렇게 될 거예요. 짧은 것부터, 긴 것부터구나.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으로,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이면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짧은 거에서 긴 기간이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입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 틀린 거. 유동화 자산이라 함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하고요.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요. 유동화 자산의 양도는 뭐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죠. 예, 그래서 유동화 자산이죠. 유동화 전문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고요. PF, 요새 PF 얘기 많이 나오던데,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어디였죠? 금융위원회. 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반복적인 유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공임대가 아니면요. 뭘까요? 민간임대겠죠. 네. 민간임대는 공공임대가 아니겠죠.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32번까지 했죠. 33번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 틀린 겁니다. 이 시장 점유 전략은 시장을 점유하겠다. 이제 물건을 싸게 쫙 푸는 거죠. 수요자 측면의 접근이 아니죠. 예, 공급자 측면이죠. 시장 점유 전략은 공급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 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34번입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거. 관리의 전문성이면 맡겨야죠. 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 건물 설비의 고도화 대응할 수 있다. 맡겨야죠. 전문업자의 관리 서비스 맡겨야죠.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맡겨야죠. 기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맡기면 그렇죠. 위탁 관리 방식이네요. 2번. 그리고 감가수정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 연수는 감가 경제적 내용 연수이죠.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도 그렇고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죠? 장부에 쓰기 위한 감가수정은 이제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감가 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고요. 내용연수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정률, 같은 비율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같은 비율이죠. 같은 비율이니까 총액이 감가를 하면 점점 줄어드니까요. 매년 감가액은 조금씩 줄겠죠. 같은 비율로 까지니까요. 감가액이 조금씩 줄 겁니다. 뭐 5%씩 깐다라고 했으면 그 5%가 총액이 줄어들면 점점 뭐 100%의 5%하고 95%의 5%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4번이었고요. 36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 기준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감정평가 시장가치 기준 틀린 거.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죠. 뭐 기준이 다르면, 규정이 다르면, 규정이 있으면.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뭐 필요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합의만 된다면.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아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달라 그랬죠.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청개구리도 아니고 예 4번이고요. 요구한 대로 해줘야죠. 예,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자 3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자 가능 총소득이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실 손실 상당액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10%래요. 그럼 440만 원일까요? 440만 원 4,400에 10%니까 운영 경비가 가능 총소득의 자 4,400에 2.5%면 네, 110만 원이네요. 네, 운영 경비가 1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이랑 운영 경비를 빼주면 이게 유효소득인가요? 유효소득? 이 뺀값이 얼마였더라? 550만 원을 빼주면 3,850만 원입니다. 3,850만 원. 이고, 네.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 구성 비율이 토지 60%, 건물 40%래요. 토지 환원율 5%고, 건물 환원율 10%고, 직접 환원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수익가액을 물어봤어요. 수익가액. 그럼 일단 이게 얼마죠? 토지 환원율이 5%니까 토지가 60%거든요. 60%인데 그중에 5%. 그리고 건물이 40%. 이걸 뭐라고 하더라? 환원율? 무슨 환원율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40%. 그리고 이게 지금 건물 환원율이 10%죠. 그러면 이거 합치면 얼마냐면 얼마예요? 3, 4, 7%. 이걸 무슨 율이라고 하더라? 7%가 무슨 율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제 3,850만 원이었죠. 그래서 수익가액이 수익가액이 7% 그러니까 0.07로 해야죠. 7%로 하면 안 되죠. 이 7%가 무슨 율이었더라. 그래서 이면 5억 5천 5억 5천 예, 수익가액은 5억 5천 이 7%가 무슨 율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나눈다는 것만 제가 기억이 나고. 3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 옳은 거 찾아보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에는 반드시는 아니고요. 뭐 하나만 해도 됩니다. 뭐 둘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도 괜찮고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어떡하지? 예, 포함돼야죠. 예. 예, 포함돼야 되는데요. 예, 2번입니다. 그리고 39번. 거래 사례 비교법이래요. 토지의 비중가액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대상 토지는
A시, B구, C동 350번지가 대상 토지입니다. 면적이 150제곱미터래요. 지목대, 주상용, 2종 일반 주거입니다. 기준 시점이 2022년 10월 29일. 2022년 10월 29일 얼마인가? 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교하고 싶은 게 A시, B구, C동 340번지를 사례로, 거래 사례로 비교를 하고 싶은데 200제곱미터네요. 150이 아니고 여기는 200제곱미터고 똑같이 지목대, 주상용, 거래 가격이 여기가 8억이래요. 2022년 6월 1일 좀 한 3달 전이죠. 6월 1일. 그리고 사정 보정치가 0.9래요. 뭐 닥치고 0.9 곱하라는 얘기죠. 주거지역인데 5% 상승했습니다. 이야, 3달 만에. 네. 4달, 5달, 5개월 만에 한 달에 1%씩 5% 상승했습니다. 이래서 부동산 해야 돼. 그리고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래요. 여기가 더 좋은 땅이네요. 거래 사례가. 그러면 상승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얼마일까요? 얘가 이거로 가야죠. 8억으로. 8억인데 8억인데 면적부터 가볼까요? 그 사례지는 200제곱미터고요. 근데 이 대상 토지가 150제곱미터. 일단 면적으로 가고, 자, 면적 갔습니다. 그리고 사정 보정치 0.9래요. 사정 보정치 0.9. 예. 고려한 건 넘기죠. 그리고 주거지역 5% 상승합니다. 그러면 1.05 하면 될까요? 그리고 다 한 것 같은데, 사례에 비해서 5% 열세래요. 그러면 0.9. 아이쿠야, 얼마야? 얼마인가요? 2 곱하기 0.9 곱하기 1.05 곱하기 0.95입니다. 얼마일까요? 어디서 틀렸을까? 답이 없죠, 또. 어디서 틀렸지? 또 답이 없어요.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해보죠. 또 어디서 틀렸겠죠, 뭐. 8억인데. 맞는데. 면적이 200제곱미터 아니고 150제곱미터. 그리고 사정 보정치 0.9. 그리고 5% 상승했고요. 5% 열세고요. 아까랑 식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맞는데. 자꾸 답이 틀려요. 뭐가 틀렸지? 이걸 제가 계속 빼먹고 있죠? 아이고야. 중학교도 안 나왔나 봐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예? 계산이 또 틀리고 있습니다.
아, 얘만 넣어야죠. 아유, 얘랑, 얘랑, 얘가 들어가야죠. 자꾸 틀리게 쓰고 있네요. 이게 글씨 필체가 안 좋아가지고, 가 아니라, 예, 비겁한 변명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좀 답 비슷한 게 나오네요. 이게 5억 3,865만 원? 예, 예. 그나마 좀 보기 있는 비슷한 게 나옵니다. 예, 아, 여기에서 약분해서 좀 편하게 하려다가 되려, 네. 어쨌든 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 식으로. 예, 여기서 계속 틀려가지고, 예, 2번이었고요. 40번입니다.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고요. 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 비교 방식에 해당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 기준법도 기준을 잡고 비교하는 것이죠. 이 비교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틀린 거 3번이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